결합적인 말씀 먼저 드릴게요. 고가주택은 원천적으로 비과세상이에요?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아니에요. 첫 번째, 본법 89조랑 제3호에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를 해줄게.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주택과 비과세는. 근데 가로속에 써놨어요. 예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한다. 가로놓고 써놨는데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양도시가 12억 초과하면 제외한다.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반증하는 게 95조 제3항감이 있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89조랑 제3호에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고가주택의 경우로 한다면 1항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라. 그렇죠? 비과세액을 충족한 고가주택으로 한다면 양도 차익 곱하기 분수의 분모 양도가액 분자 양도가 빼기 12억 원 상당하는 금액은 뭐 해줄게? 과세를 할게. 근데 그 집이 만약에 1세대의 1주택이라면 꼭 비과세 충족을 해야 돼요? 충족 안 해도 관계없어요? 충족 안 해도 관계없어요. 1세대의 1주택이에요. 1세대 비과세가 아니니까요. 라고 한다면 최고 잔투금이 얼마 해줄게? 80%를 해줄게. 근데 만약에 그 집이 상생 임대주택으로 한다면 2년 안 살아도 관계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은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 가액분의 양도가 마이너스 12억 그랬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다 짬뽕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라고 한다면 토지의 취득 시기가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연립 다세대는요 간혹 토지 시기가 다릅니다. 토지와 건물이 토지를 먼저 취득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대반의 경우예요. 특히 다가오가 그래요. 당초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해서 건물을 헐어버려요. 나중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의 취득 시기가 다르게 된다면 장특공제율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계산식에 있는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 가액분의 양도가 마이너스 12억을 대입한 이 X값은 토지와 건물이 짬뽕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와 건물을 쪼개야 돼요. 뭘로 쪼개야 돼요? 원론적으로는 개별주택 가격으로 쪼개야 돼요. 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을 뭘로 쪼개야 돼요? 안분해야 돼요? 토지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세 곱하기 토지 면적, 건물은 뭘로 해야 돼요? 일반 건물 기준시가, 건물 신축가액 기준에 곱하기 구조지수 곱하기 용도지수 곱하기 위치수 곱하기 잔가율 1,000원 미만 버리고 곱하기 건물 연면적을 하죠. 그러면 개별주택은 어차피 토지 건물 기준시가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양도시가를 뭘로 쪼개야 돼요? 토지 건물 기준시가를 쪼개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취득가를 환산가를 쓰게 된다면 토지 양도시가 쪼개졌죠. 건물 양도시가 쪼개졌죠. 그걸 기준시가로 역산해서 환산취득을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 그냥 합시다.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자, 취득 당시에 실질 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매매 사례가죠. 없으면 뭘로요? 감정평균가죠. 없으면 뭘로요? 환산가를 쓰죠. 그다음에 기준시가는 교환할 때만 외에는 쓸 일이 없고요. 그러면 환산가를 쓴다고 한다면 환산가 산식의 대원칙이 뭐예요? 양도 실가 곱하기 분수의 분모,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분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토지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가의 1차 함수 그래프요. 1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기울기가. 그 다음에 일반 건물 기준시가의 기울기는 이렇게 간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두 개가 혼합된 게 뭐예요? 개별주택 가격이에요. 개별주택 가격은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환산가 쓰실 때 일반 건물과 토지기준시가 적용 안 돼요. 반드시 뭘로 해야 돼요? 양도실가 전체를 양도 당시의 개별주택가와 나누어서 취득 당시 개별주택을 곱하면 전체 환산취득가가 나오죠. 전체 환산취득가를 갖다 놓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해야 돼요.
근데 쪼개진 양도실가를 토지 건물 기준시가로 뒤집으면 환산가 쓰면 절대 아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기울기가 똑같으면 관계없어요. 기울기가 틀려서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엔 토지와 건물이 짬뽕돼 있다 이거. 또 극단적인 예로 토지는 등기가 돼 있어요.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모 회계사님이 신고 수임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집이 두 채예요. 그러니까 별도 세대는 아들한테 영등포 있는 집을 증여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강서구 가양동에 번듯한 집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집을 팔기 위해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영등포 있는 집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컨설팅을 뭐라고 해줬냐면 별도 세대에 있는 아들한테 집만 증여해줘라. 집만. 그러면 땅 없으니까 집은 몇 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증여서 줬고 그 다음에 증여서 낸다 한들 가양동에 있는 집을 팔면 훨씬 이득이니까 그렇게 실행을 했어요. 자, 가양동 집을 딱 팔았어요. 근데 그 회계사님이 뒤로 덜렁 넘어져 버렸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설마 그러지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집이 미등기예요. 이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고가예요. 미등기니까 어떻게 돼? 미등기는 감면도 안 해줘요. 비과세도 안 해줘요. 장특공제도 안 해줘요. 기본공제도 안 해줘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야, 난리가 났어요. 이거 회계사님 뒤로 벌렁 넘어져 본 거예요. 못 온다. 세금이 한두 푼이면 몇 억이 나와버리니까. 그죠? 야, 그런 상태에서 저한테 왔습니다. 자, 어떻게 하실래요, 선배님? 삐긋이 웃으실래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몇 억 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실래요? 나는 삐긋이 웃었어요. 왜 그럴까요? 시행령 168조에 미등기 제자산이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법원의 판결, 법률에 의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장기 활부에 의해서 대금 청산이 아니라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8년 자격 농지 등으로 상속받은 경우, 그 다음에 공시산 수용되는 경우 삭제됐어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성화 조치는 안 돼 있어요. 양성화 조치가 돼 있으면 보존 등기 해야 돼요. 근데 이 집은 무허가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성화 조치도 안 돼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도 없어요. 예. 근데 무허가 증명은 나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미등기 제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뭔 일이 생기냐면 건물에서 양도 차손 나요. 예, 대부분이 그래요. 옛날 구옥은. 왜냐하면 장가율이 예전으로 갈수록 1에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신축가의 기준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차손이 나고 건물의 땅에서는 차익이 나는 거죠. 네,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건물의 양도 차손을 토지 양도 차익에서 곧바로 빼면 안 돼요. 그러죠? 왜냐하면 9억 초과 상당만 과세하잖아요. 그죠? 근데 건물의 양도 차손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9억 초과 상당분 토지분 양도 차손 곧바로 빼면 안 돼요. 건물도 양도 차손 난 것을 9억 초과 상당분만 토지 양도 차익 과세대행에서 빼줘야 돼요. 왕창 빼면 나중에 아작납니다. 죄송합니다. 말 표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쪽이 미등기거나 취득시가 다르거나 또 건물은 갑돌일 거예요. 땅은 을돌일 거예요. 그러면 고가주택 판정은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통째로 얼마냐 이 얘기죠. 그러면 쪼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쪼갤 거냐가 문제가 돼요. 기본 통칙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제가 대지만 할게요. 전체 대지 양도 차익 빼기 전체 대지 양도 차익 곱하기 복분수입니다. 복분수의 분모에 대지의 양도가액분의 12억은 토지와 건물의 합계액이잖아요. 그죠? 합계액 중에 대지 상당분이 얼마쯤 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 건물 양도가 합계액분의 대지 양도가를 대입한다면 X값이 나올 것이다. 자, 이것을 통분해보자. 잠시 중학교 1학년으로 갑시다. 자, 대지 양도차는 X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지 양도가를 Y라 할 겁니다. 토지 건물 양도가 전체를 Z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치환하면 X-X 곱하기 복분수의 분모 Y분의 12 곱하기 Z분의 Y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거 풀면은 X-X 곱하기 요건 12y가 되고 요건 z가 되고 1분의 y가 됐죠. 내양은 내양, 외양끼리 곱은 값은 같다. 그죠? 그래서 x-x 곱하기 yz분의 12y가 되는 거죠. y는 약분하면
x-z분의 12x가 되죠. 통분하면 z분의 xz-12x죠. x를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z분의 z-12죠. 그죠? 그럼 뭐예요? 토지 양도 차익이건 건물 양도 차익 어느 한쪽에 미등기건 취득이 다르건 말건 여러 사람 소유했건 말았건 그 사람의 양도 차익을 구해서 양도 차익 곱하기 전체 양도가 분의 전체 양도가 마이너스 12.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비율에 지나지 않는다. 비율에.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또 말썽이 또 나요. 어디서 말썽이 나요? 시행령 168, 12에서 또 말썽이 나요.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주거, 상호, 공업지역이라고 한다면 정착 면적이 몇 배까지? 3배까지. 그 다음에 수도권의 녹지지역은 몇 배까지? 5배까지.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은 몇 배까지? 5배까지. 그 다음에 수도권이건 말건, 밖이건 안쪽이건 말건,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는 몇 배까지? 10배까지. 제가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강의할 때요, 도시지역이라 하면 어디를 말해요? 수도권은 어디를 말해? 이렇게 말을 간혹 해요.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수도 파이프가 간 게 다 수도권이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수도권 딱 3군데 어디예요? 서울, 인천, 경기도가 수도권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라고 한다면 뭐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저기 뭐 연천군, 그러면 연천군은 도시지역이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가 들어갈 도시 아니에요. 이 도시적 용어는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이 지금 뭐예요? 국토개발위원회는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 전체 토지를 크게 몇 가지로 쪼개놨어요? 몇 가지로? 4가지로 쪼개놨어요. 첫째, 도시지역. 두 번째가 관리지역. 세 번째가 농림지역. 네 번째가 자연보전지역. 4가지 쪼개놨어요. 도시지역은 다시 몇 개로 쪼개놨어요? 4개로 쪼개놨어요.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쪼개놨죠. 자, 주거지역은 다시 몇 개로 쪼개놨어요? 3개로 쪼개놨죠.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몇 개요? 4개로 쪼개놨죠.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상업지역. 그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기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조심할 게 뭐였어요? 도시지역이 가장 조심할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 선배님 이러실 때 8년 제촌 자격농지 감면 규정에 저점 69조 1항 단서에 주로 많이 걸리고요. 60조 사항에서 많이 걸려요. 60조 사항. 해당 토지가 시의 동적에 소재한 경우로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해서 3년이 지나면 감면 완전 배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해당 토지가 농지 외의 지목으로 환지 애정지 공고가 나서 3년이 지나면 완전 배제를 하되 환지청상은 그러지 않는다. 환지청상은 감면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너무 머리를 쓰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됐어요. 왜? 본법에 문제가 있어요. 본법을 2002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을 했어요. 단서에 뭐라고 써놨냐면 아까 60조 사항에서 뭐라고 했어요? 시의 동적의 주상공이라고 했어요. 근데 농지외 지목의 환지 애정지는 시의 동이란 말이 없어요. 전국을 대상으로 해요. 주상공은 어디만 대상으로 해요? 시의 동지역만 대상으로 해요. 근데 본법은 뭐라고 써놨냐면 해당 토지가 주상공에 편입이 되거나 농지 외의 지목으로 환지 애정지 공고가 난다고 한다면 그 편입일 2일부터 양도일가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뭐 해줄게? 감면해줄게. 아니, 감면 안 해줄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편입일 전까지 것은 감면해줄게. 근데 편입일 이후 건 안 해줄게. 근데 거기에는 시의 동의 아니에요. 전국을 대상으로 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부칙에 뭐라고 써놨어요? 2001년 12월 말 이전에 읍면동에, 만약 읍면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정 규정을 적용 안 할게. 부칙을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이 이러실 때, 가평군에 있는 땅을 팔았다. 자, 가평 그러면 강원도에 경기도요?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로 많이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 수도권이에요. 그럼 특히 뭘 조심해야 돼요? 소득 시행에 농어촌 주택이 있죠. 그래요? 예, 읍면에 소재해야 돼. 읍부는 절대 어디 있으면 안 돼요? 도시지역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가평군에 도시지역이 없을까요? 있어요. 가평읍에. 면부에도 도시지역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돼요. 조토법 99조 4에 있죠. 농어촌 주택이요. 그죠? 예, 2003년 8월 1일부터 연장하겠대요. 2025년 12월 말 사이에 취득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데 기준시가 2억 원은 폐지했어요. 예, 면적도 폐지했어요. 그 해당 주택으로 한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 팔 때 이 집은 없는 걸로 볼게. 그 집을 감면해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농어촌 주택, 그 다음에 한옥주택, 그 다음에 고향주택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절대 수도권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안 돼요.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녹지역이 빠지고 어떤 때는 녹지역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도시지역을 이해가 굉장히 필요해요. 자, 이걸 설명할게요. 그래서 해당 토지가 건물과 고가주택으로서 취득이 다르다. 등기가 됐건 말았건 여러 사람 소유했건 말았건. 자, 하나 팁 드릴게요. 첫 번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이 있죠. 네, 이건 실화입니다. 세무서 직원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어느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정비사업지구예요.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회 기반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도로가 확장공사를 해야 돼요. 관리처분 낮습니다. 확장공사를 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 땅 일부가 수용이 됐어요. 자, 이 싸움이 뭐가 싸움이 벌어졌냐면 세무사님은 이거 감면 대상입니다. 공익사업용으로. 세무서 직원은 나는 지금까지 30년 근무했지만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재개발, 재건축, 토지가 수용된 거는 감면한 적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국세문 교육원 근무할 때인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결과론적은 세무서 직원 말이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는 설명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조토법 77조에 토지 등이 공익사업용 토지 및 정보는 기타 법률 수용 현금 매수가 된다면 현금 보상을 10% 해줘라. 토지 등이 뭐예요? 토지 등이. 조토법 60조에 가면, 60조가 맞을 거예요. 가면은, 토지 또는 건물 가열고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 그러면 77조에서 토지 등은 뭘 말해요? 토지 또는 건물을 말하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리처분이 낮다고 했어요. 그럼 뭐가 팔린 거예요? 조합은 입주권이 팔린 거예요. 그죠? 그럼 조합은 입주권이 부동산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법을 보실 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주식 등 그러잖아요. 그죠? 주식 등. 근데 분명히 써져 있어요.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출자, 지분 또는 주식을 가로 열고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걸 설명을 드린다면 시행령 168조 12에요. 주택의 부수 토지가 주택 정착 면적의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뭐다?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시행령 154조에 가보면 1세대 비과세 대상 부수 토지의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저기죠? 3배, 5배, 10배예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자, 그런데 고가주택은 그걸 적용할 수 있어요? 할 수 못해요? 고가주택의 주택의 부수 토지가 5배, 그냥 편히 말합시다. 5배라고 합시다. 주택의 부수 토지가 5배 초과한 토지예요. 부수 토지가. 근데 그 집이 고가주택이에요. 그러면 여러 선배님 어떻게 신고하세요? 5배 초과하면 무조건 비사업용 토를 중과하고 비과세 제외시키고 5배 이하분과 건물은 9억 초과만 과세합니까? 두 번째,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토지건 건물이건 9억 초과만 과세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9억이라고 해서 12억 초과만 과세합니까? 자, 전자요, 후자요? 선배님. 후자가 맞습니다. 이유를 말할게요. 본법 89조 1항 제3호 가로 속에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그 말은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죠. 그러면 시행령 154조, 155조, 154조 2, 155조 2, 150조 2, 150조 3. 그건 다 어디에 위임받은 거예요? 89조 1항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면 154조 5항, 4항, 5항, 아니 6항? 거기에 있는 5배 초과분은 비과세를 못 해준다는 규정을
고가주택에 적용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예. 그러니까 95도 사망해서 시행령 106조로 넘어와가지고 이런 산식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고가주택으로 한다면 5배, 10배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뭔만 과세예요? 12억 초과만 과세예요. 그런데 방정밖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시행령 168조의 10이에요. 그 집이 고가주택인데 5배를 초과한 주택이에요. 어쩔래 이거 어쩔래. 그죠? 그러면 전체 토지분 양도 차익이 10억은 계산이 됐어요. 이 집은 고가주택이에요. 그런데 5배 12억 초과 상당분 양도 차익이 6억이에요. 6억. 그러면 10억 중에 몇 억은 비과세예요. 4억은 비과세예요. 근데 이 집이 5배 초과한 주택이에요. 그래서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상당하는 부분에 초과분 상당분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차익을 계산하니까 4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 6억 중에 2억은 뭘로 해야 돼요? 일반세율 적용해야 되죠. 4억은 뭘로 적용해야 돼요? 중과세율 적용해야 돼요. 10% 가산한 세율 적용해야 돼요. 그죠? 이거 다이어그램에서 보는데 이게 유형이 3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5배 초과분이 12억 초과를 넘을 수가 있어요. 또 5배 초과분과 12억 초과분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12억 초과분이 5배 초과분보다 비율이 높은 꼴이죠. 그래서 여기 선배님들이 간혹 그렇게 신고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5배 초과분 곧바로 과세 비상토지, 5배 이하 건물은 12억 초과분만 과세. 그러면 납세자가 몰라요. 납세자 모르죠. 그다음 세무서 직원이 신고 잘못했습니다. 이거 소명하세요. 나올까요? 세금 환급해 주려고 소명 요구 나온 거 봤어요? 안 해줘요. 본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책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이 같이 한번 봐봅시다. 525쪽이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이월 과세와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부담부 증여한다면 어쩔래? 이게 중간에 제가 이 박스 속에다가 유권해석을 넣어놓은 거 있는데요. 부담부 증여한다면, 자, 부담부 증여하면 꼭 몇 가지 생각해야 돼요? 꼭 2가지 생각해야 돼요. 첫째, 고가주택이냐 아니냐 판단. 그때 전체 재산을 평가를 해서 12억 초과가 되면 고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을 주택을 주면서 은행 담보되어 있는 것 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 6억을 네가 갚아라 그러면 6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돼요. 그러면 6억에 상당하는 양도 차익을 구해야겠죠. 구해서 만약 2억이 나왔다 합시다. 평가액이 2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억 곱하기 20분의 20 마이너스 10이 상당한 X값은 과세 대상이에요. 그죠? 나머지 1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해야겠죠. 근데 그걸로 우리 선배님들이 끝내면 안 돼요. 반드시 꼭 무슨 말을 꼭 해줘야 돼요? 꼭 해줘야 돼요. 예. 부담 부분은 괜찮겠지만 순수 증여금은 14억에 대해서는 반드시 몇 년을 경과해서 팔아라? 5년을 경과해서 팔아. 뭐에 걸리니까? 이월과세, 부당해상 부인에 걸리니까. 그죠? 그 말 꼭 해줘야 돼요. 예. 이게 저는 좀 이렇게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 거, 그다음에 세금을 적법하게 면탈하는 경우로 한다면 저는 꼭 공문을 보내줘요. 공문을 보내서 기와는 이러이러한 점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공문을 보내놔요. 보내놓으면은 꼭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요. 저는 카톡을 이렇게 뭐죠? 뭐라고 그러죠? 캡처해가지고 공문 밑에 딱 붙여놔요. 나는 분명히 보냈다 이거죠.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처럼 또 하나 이거 신문 사례입니다. 이 땅이 100평이에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이 20평입니다. 근데 이만큼 땅이 수용이 됐어요. 이거 2평이 수용이 됐어요. 2평이 수용이 됐는데 이걸 보상금을 2억을 받았어요. 1세대 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한 주택입니다. 자, 2억의 양도 차익이 만약에 1억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자,
1세대가 한 주택을 가진 경우로서 사업인정 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로 한다면 거주 보유 관계없이 뭐 해줘라? 비과세 해줘라. 근데 이 집이 비과세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이거 그냥 비과세일 거예요. 그럼 문제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길까요? 이 집을 왕창 판다라고 생각해봐요. 왕창 양도한다고. 그러면 땅값만 얼마짜리예요? 땅값만. 2평이 2억이니까 100평이면 얼마예요? 50억짜리죠. 아, 맞습니까? 1억씩이구나. 100억짜리예요. 땅값만 100억짜리예요. 그러면 이 집 무슨 집이에요? 고가주택이에요. 그죠? 그러면 양도차익 1억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1억 곱하기 요 주택을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101억 분의 101억 마이너스 12억 상당하는 X값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과세해야 돼요. 그러나 그냥 과세하면 안 돼요. 뭐 해줘야 돼요? 공익사업료 수용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업인정 고시전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현금 보상은 10% 해줘라. 채권을 3년 이상 5년 미만은 30% 해줘라. 5년 이상 만기 채권은 몇 년 해줘라? 20% 해줘라. 40% 해줘라. 예.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돼요. 곧바로 이게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은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런 말 나온 거면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주택을요, 하나의 주택을 분할해서 팔면 과세요? 잠깐만요.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비과세권 충족한 주택입니다. 자, 토지만 팝니다.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토지만 팔면요? 과세예요. 예. 그 다음에 건물만 팔면요? 비과세예요. 건물과 토지를 함께 팔면요? 비과세예요. 자, 이제는 분할해서 팔 겁니다. 분할 또는 일부만 팔 거예요. 자, 먼저 주택과 토지가 비과세가 충족한 주택이에요. 주택을 분할해서 팝니다. 그러면 A가 A, B가 됐어요. 그럼 먼저 판 놈 무슨 일?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과세예요. 자, 두 번째, 땅을 분할해서 팝니다. 주택은 놔두고 땅을 분할해서 팔아요. 또는 땅을 일부 지분을 팔아요.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과세예요. 땅과 토지를 한꺼번에 같이 분할해서 팔아요. 그러면요, 먼저 판 놈은 무조건 과세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첫 번째, 땅만 분할해서 팔면 과세가 맞아요. 근데 언제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공익사업 수용 현매수 때는 비과세가 돼요. 잔여주택은 몇 년 내에 팔면 5년 내에 팔면 비과세가 돼요. 그죠? 자, 건물만 분할해서 팔아요. 원칙적으로 과세예요. 근데 언제 비과세예요? 수용 현매수는 비과세예요. 함께 분할해서 팔아도 비과세입니다. 수용 현매수일 때만큼은요. 예. 단 조건이 있어요. 언제 취득해야 돼요? 사업인정 고시 2년 이전에 취득해야 돼요. 5년 전에 취득해야 돼요. 인정 고시 전에 취득해야 돼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에요? 선배님? 3번이에요. 예. 딱 거기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사업인정 고시정 2년 이전이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근데 딱 거기만 사업인정 고시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5년짜리 딱 한 번 있죠. 아까 시행령 168, 14의 사망에 있는 거. 2007년 1월 1일로 사업인정 고시 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사업인정 5년 이전에 취득했다고 한다면 곧바로 보다 비사업 토지가 아니다. 예, 거기만 딱 5년이에요. 나머지 다 2년들입니다. 그래서 526조에 보신다 본다면 해당 토지 그 지분 일부만 판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라는 얘기였어요. 참고하 그러면 X, Y, Z로 했잖아요. 그 설명을 이 표시로 설명한 겁니다. 나머지는 땡기고요. 다음에 527조 이건 사례입니다. 사례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땅이 수용이 됐어요. 땅만 수용을 했어요. 근데 주택 수용은 아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헐어버릴 거니까. 그 다음에 돈이 없다 보니까 LH 땅은 작년에 돈을 줬어요. 건물은 올해 줬어요. 그러면 자, 땅부터 먼저 양도 신고를 합시다. 그러면 땅값이 만약에 20억이에요. 건물값은 얼마로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분의 양도가만의 12를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물의 양도가는 얼마로 해야 될까요? 보상 예상가를 넣어서 양도세를 신고해서 납부하면 돼요. 근데 방정맞게
그 토지의 수용 시기가 2021년 12월 8일 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도가분의 양도가 마이너스 12억 대입하면 안 돼요. 양도가분의 양도가 마이너스 9억을 대입해야 돼요. 그죠? 자, 이쯤에 와서 건물의 보상가가 나왔어요. 자, 보상가가 나왔는데 토지 양도분의 양도 신고할 때는 건물 보상가 5억이라고 예측이 됐었어요. 예전가가.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6억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째, 토지 신고분 수정 신고해야 돼요. 왜? 분모값이 틀어지게 되잖아요. 1억이 늘어나니까. 그럼 양도세가 틀어지게 돼요. 다음에 이쪽에 이 건물분에 있는데 건물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12억 초과분에 과세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 선배님 혹시 그걸 경험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주권 아시죠? 이주권. 어느 지역이 토지개 개발 또는 수용 협매수로 인해서 개발 제한구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주권을 되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수용된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이주권을 못 받았어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받을 건지를 아니까 그것을 계약서를 석장을 만들어요. 첫째, 토지 양도분, 건물 양도분, 이주권 양도분. 근데 원래 이주권은 A 양도자한테 아직 이주권이 부여가 안 됐어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분해서 계산을 해요. 자, 이주권 양도세 과세상 2예요, 아니에요? 원칙적은 2입니다. 바뀌었어요. 다만 감정평가서에서 평가된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빼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주권일까요? 이주권을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이주권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팔면서 계약서를 또 하나 만들어요. 6억.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억이 양도까지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돼요. 물론 시에서 이주권이 부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걸 팔면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기타소득이에요. 양도소득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주권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만나면 아주 애먹습니다. 잘 검토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수용됐다. 특히 하남 지역이 그래요. 혹시 이주권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나옵니까? 나왔어요? 근데 이주권 너한테 판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데 그렇게 파냐면요. 건물을 수용을 할 거예요. 수용 보상을 받을 거니까. 그래, 그것을 A가 B한테 팔아요. 나중에 수용 보상금이 누구한테 나와요? B한테 나와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팔면서 그냥 매매로 B한테 팔고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서 같이 팔아요. 그걸 따로 구분해서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그 중개업자가 그렇게 시켜서 그럽니다. 자기들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감정가는 시가로 하니까 감정을 하는 것은 구분하는 건. 예, 그렇죠. 예. 토지하고 아니 건물하고 이축권 자체만. 이축권 자체만. 이축권이 실제로 5억인데 감정을 하면 3억밖에 안 나오죠. 그럼 3억만 끝나는 거죠. 3억으로만 신고해야 예, 예. 어차피 감정이 돼 있으니까요. 감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게 나중에 경쟁당하죠. 왜냐면 그 양도세 과세 대상이 돼버리면은 특수관계 있건 없건 간에 상징세법 35조죠? 시행령 26조. 아니야. 본법 35조. 시행령 26조. 특수관계 있건 없건 간에 시가와 대가의 차이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와 대가의 차이 금액 시가 대비 30% 이 갭이 나면은 뭐 할게? 증여세 부과해버릴게. 좀 더 할 거예요. 할 건데. 자, 그러면 특수관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가의 30% 3억 중 낮은 걸 무조건 빼준 걸 뭐라고 그래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게 되죠. 근데 특수관계 없을 때는 이게 비관행적이 돼야 돼요. 관행이 된 경우로서 반드시 30% 이상 갭이 나야 돼요. 나면은 무조건 얼마 빼줄게? 3억 빼줄게. 그걸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당하겠죠. 저가 양수에서 이익을 받거나 고가 양도에서 이익을 받다고 한다는 건 저가 양수에서 이익을 받음으로써 증여세를 부과당했죠? 그죠?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을 나중에 팔 때 어떻게 돼요? 팔 때. 시행령 163조의 10항에 있죠. 취득할 때 증여세를 부과당하거나 종합소득을 부과당할 때는 취득가액에다가 뭘 가산해줘라? 해당 종합소득금액 또는 증여재산 평가액을 넣어줘라. 넣어서 취득가를 인정해라. 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게 부당이상 부인에 걸릴 수 있어요. 상징세법상에. 왜냐하면 특수관계는 없으니까 소득세법상 부당이상 부인은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520쪽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28쪽에 분할을 양도했을 때 어쩔래? 예.
분할 양도한다면 그냥 아까 말한 수용됐는데 부평은 수용됐더라. 곧바로 비과세만 안 된다. 전체로 봤을 때 만약에 해당 주택이 12억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530조. 좀 이거 이제 애매하게 써놨는데요. 2022년 1월 1일 이후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 그냥 쉽게 말합시다. 주택과 상가가 복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시행령 154 사항에서 말하고 되어 있죠? 주택과 상가가 복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전체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다면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때는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을 비교했을 때 주택 면적이 같거나 적다고 한다면 상가 부분은 무조건 뭐예요? 과세예요. 무조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만 전체를 주택을 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 문제가 있냐면 시행령 156조에 고가주택 판정은 154조 사항 본문 규정에 따른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복합되어 있다고 하면 전체를 합해서 12억 초과하면 국가로 보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시행령 160조에서 또 뭐라고 써놨어요?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고가주택이 만약에 복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가로속에 뭐라고 써놨어요? 상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버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주택 면적이 크건 적건 같건 따지지 말고 복합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로서 상가 부분과 부수는 무조건 뭐 하겠다? 무조건 과세하겠다. 이 논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12억 초과를 뭘로 판정할 거냐 문제가 돼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로 합시다. 큰 경우로 한다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몽정으로 주택으로 받게 돼 있어요. 당연히 다 12억 초과가 되겠죠. 근데 극단적인 예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기 커요. 근데 주택 면적을 상가를 빼고 주택과 부수 토지만 하면 10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거냐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에 대한 유권해석도 없고 심판에도 없고 해석도 없어요. 예. 근데 예전에 유권해석은 있어요. 예전에 유권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고 한다면 상가를 포함해서 9억 초과 여부를 판정해라. 만약에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이 더 넓다. 이게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 같거나 적다고 한다면 주택분만 갖고 12억 초과를 이걸 판정하라고 그랬어요. 유권해석이 돼 있어요. 기존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책에다가 그냥 복합되어 있다 그러면 주택과 부수 토지만으로 고가주택을 판정한다가 맞을 것 같아요. 유권해석을 그대로 끌고 온다면. 예,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주택이 다 커요. 예, 특히 다가구 주택이요. 예, 그런 게 없겠지만 말썽은 나요. 일이 말썽해놨어요. 뭐가 나냐면 자 114조의 2에 이런 규정이 있죠. 해당 건물을 증축한 경우로서 5년 이내에 환산가, 감정가를 쓰게 된다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5% 가산세 부과하죠. 감정가 또는 환산치대가 5% 가산세 부과해요. 첫 번째, 고가주택인데 복합이면 어쩔래? 어떻게 해요? 다 포함해서 5% 부과하라. 근데 그 하나 말썽이 났어요. 증축 면적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한 경우만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만약에 80평방미터가 있었어요. 5평방미터를 증축했어요. 그러면 가산세 적용 대상이냐? 아니다. 80이 있고 나중에 더 진 게 86을 지었다면 이럴 때만 한다. 이 말이 맞을까요? 증축된 후 기존 면적 플러스 증축 면적을 더한 게 85를 초과할 때만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냐? 완전히 순전히 증축된 것만 85가 넘을 때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냐? 전자가 맞아요. 왜 맞냐면 거기에 후달의 부분 가로속에 써놨어요. 가산세 부과는 증축된 부분만 적용한다고 써놨어요. 증축된 부분만. 근데 본문의 위쪽에서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증축 면적이 85를 초과할 때만 적용한다고 써놨어요. 가산세는 증축된 부분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85 기준은 전체로 한다. 가산세는 증축된 부분만 한다. 예. 이게 세법이 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놨어요.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533쪽이요.
2021년 1월 1일 복합주택이요. 여러 선배님들이 복합주택은 자꾸 수직적 복합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수직적 복합 아니에요. 수직적 복합도 있고 수평적 복합도 있고요. 수평적 복합도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수직적 복합이에요. 1층은 상가, 2층, 3층 주택. 그 다음에 수평적 복합. 건물이 두 동이 있어요. 왼쪽은 주택, 오른쪽은 상가. 앞에는 상가, 뒤에는 주택. 그죠? 수직, 수평, 복합이요. 건물이 두 동이 있어요. 예. 그 두 동이 하나는 상가인데 주택하고 겸용이에요. 이쪽도 겸용이에요. 그러면 수직, 수평이 복합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걸 1주택으로 볼 거냐, 2주택 이상으로 볼 거냐 문제가 발생이 돼요. 아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일리 이렇게 들어보세요. 저기 해남에 가시면 파평육신가요? 네, 윤선도 선생님 종갓댁이 있어요. 그가 굉장히 커요. 종갓댁 가시면 담벼락에 쭉 둘러져 있죠. 뭐 사랑채, 바깥채, 안채, 손님채, 이런 식으로 집이 여러 채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를 떼보면 그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 울타리에 집이 여러 개 있을 때 등기를 떼보면 하나가 등기되고 나머지는 부속 건물로 등기되는 경우도 있고요. 모두가 등기된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등기가 만약에 모두가 됐다고 합시다. 다 구분 등기 됐다고 합시다. 그럼 2주택 이상일까요? 1주택일까요? 그럼 먼저 한 울타리 내에 동일한 생활 공간 영역 내에 있다고 한다면 집이 여러 채 있더라도 뭐다? 한 채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근데 2층에 자꾸 뛰어요. 2층에 자꾸 싸움할 수도 없어. 그래서 2층 집을 내가 사버려요. 그리고 1층과 2층에 그 슬래브를 일부를 구멍을 내가지고 계단을 냈어요. 그러면 내가 101호에 살고 202호도 살아요. 예. 안에 내부가 올라가면 되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팔아요. 그러면 그게 2주택일까? 1주택일까요? 1주택입니다. 예. 그 다음에 101호, 102호예요. 101호, 102호인데 102호를 사버려요. 벽을 하나 구멍을 내가지고 문을 내버려요. 101호, 200호 등기는 두 개예요. 하지만 동일한 생활 공간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뭔 주택이다? 한 주택이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 선배님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 가셔야 돼요. 사진 찍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견적으로 복합주택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32쪽에 그 표가 있죠. 이 고급주택 기준이 있어요. 2002년 9월 30날까지는 공동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 합시다. 전용면적 165평방미터 초과하고 양도시가 6억 원 초과했어요. 근데 2002년 10월 1일자로 개정했어요. 45평, 149평방미터 초과하고 6억 초과했었어요. 그러다가 2003년 1월 1일자로 싹 없애버렸어요. 면적 기준 없애버리고 6억 초과로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9억 초과로 바꿨다가 다시 12억 초과로 바꿨는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조세특례제한법 99조, 그 다음에 조특법 99조 3 뭐가 있죠? 조특법 99조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을 신축해서 취득했다고 한다면 해당 기간 중에 계약금 완담한 주택을 나중에 취득했다고 한다면 그 집은 뭐 해줄게? 취득일로부터 5년까지는 감면해줄게. 5년 경과분만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자, 99조 3.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0월 3 말까지 수도권 뺀 5대 신도시 뺀 그거는 2003년 6월 30날까지 완성된 주택이거나 계약을 하고 계약금 완납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뭐 해줄게? 감면해줄게. 취득일부터 5년까지 감면해주고 5년 경과분만 과세할게. 자, 첫 번째 말썽이요. 그 조문이 처음에는 고급주택은 안 돼 그랬어요. 2003년 1월 1일자로 개정을 했어요. 왜? 소득세법 개정되니까. 뭘로 바꿨어요? 고가주택은 감면 못해줘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말썽이 나는 거예요 지금. 자, 2003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고가주택은 무조건 얼마 초과해요? 양도시가 9억 초과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분양받을 때는 2002년도에 분양 계약을 했어요. 2002년도에 재개발, 재건축, 자기건설이 완성이 됐어요. 취득 시기가 도래했어요. 지금 팔아요. 지금 40억 가요. 감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썽이 난 거예요. 국세청과 기재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필요 없다. 양도 당시 9억 초과했으니 감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유법 문제가 걸린 거예요.
아니, 누가 고가로 바꾸라겠냐. 나는 분양계약을 할 때 165가 안 된 집을 분양을 받았다. 149평방미터 안 된 걸 분양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집값 올렸냐. 니네들 올린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10억, 20억 갔는데 왜 감면하냐. 이게 말썽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해석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어요? 2002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판정해라. 예, 일반 분양구이라고 한다면 2002년 9월 말까지라고 한다면 150평, 165평방미터 이상이고 양도실가가 지금 12억 초과면 감면 배제예요. 그런데 양도실가는 20억이에요. 그러나 2002년 9월 말 이전에 분양계약을 할 때 신축 완성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평방미터 이하예요. 그럼 뭐예요? 감면 대상입니다. 근데 2002년 10월 1일은 왜 자꾸 저거 말을 해요? 165평방미터 이상이었다가 뭘로 바꿨어요? 5평 줄였어요. 50평을 45평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149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149평방, 이게 2002년 10월 1일 이후 완성된 주택이거나 분양 계약한 주택으로서 149평방미터가 만약에 안 된 경우로 양도실가가 10억 넘다 하더라도 뭐 해줘라? 감면해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거기서 말썽이 한번 났어요. 그 분자식이 있잖아요. 계산식. 전체 양도소득금액 곱하기 분수의 분모 양도당 기준시가 마이너스 취득당 기준시가 분자 5년이 되는 날에 기준시가 빼기 취득당 기준시가. 그게 말씀 났어요. 말씀 나고 대법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바꿨죠. 세법을 아예 바뀌었어요. 분모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재개발, 재건축 원계로면 당초 주택 기준시가를 분모에 넣어라. 그죠? 그 다음에 분자에 5년이 되는 날에 기준시가 빼기 취득당 기준시가의 취득당 기준시가는 완성주택의 완성의 기준시가를 넣어라. 네,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시중에 있는 양도 프로그램이 지금 반영을 해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양도 프로그램을 안 쓰거든요. 저는 전부 엑셀로 해요, 제가. 엑셀로 하니까, 검증이 쉽죠.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으시더라도, 2002년 9월 말까지는 얼마다? 165평방미터 이상. 그 다음에 2002년 10월 1일부터 2002년 12월 말까지는 뭐다? 149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나머지 생략하기도 하고요. 536쪽이에요. 1세대에서 비과세를 주는 고가주 장특공제. 근데 이건 통칙상의 시행령상의 규정이고요. 그건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5억, 9억 초과분, 12억 초과분 계산해서 그냥 해버리면 돼요. 장특공제해서 다시 안 부를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37쪽에 고가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이 산식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만약에 어떤 집을 20억에 팔았어요. 근데 20명이 공동 소유를 해요. 한 사람의 양도 차익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취지가 다 다르지만 그러면 그냥 한 사람의 양도 차익 곱하기 분수의 분모 20억 분자 20억 마이너스 12 하면 돼요. 아까 했잖아요. XYZ가 해봤잖아요. 그냥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 힘들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유권해석이나 법률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논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법 보시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세법이요. 열거주의지만 뭐서 한다. 이것보다 무엇은 제외한다. 뭐 외에는 제외한다가 쉬울 거예요. 후자가 훨씬 쉬워요. 이게 법 만들 때 쉽게 만들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죠? 다음에 나고요. 저기 538쪽이요. 538쪽에 밑에 A, B, C, D가 많이 써져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걸 다 구로 써놨더라고요. 위에서 10이라고 바꿔놓고 그냥 구로 보나 10이라고 보나 마찬가지니까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쭉 넘기시면은 543쪽을 설명할게요. 다이아그램이에요. 이 집이 방정맞게 비과세권 충족한 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에요. 이 집이 비과세권 충족한 주택이 아니라고 한다면 배속 편해요. 통째로 과세니까. 그죠? 그러니까 5배 초과분은 통째로 과세. 예. 나머지는 통째로 과세. 비사업용만 과세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러면 비과세권 충족했으면 어쩔래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우수는 몇 가지예요? 3가지가 있다.
5배 초과 비율이 12억 초과 비율로 같을 수도 있고 12억 초과 비율이 5배 초과 비율을 넘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서는 3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이거예요. 이게 전체가 10억이 전체 토지 양도 차익이에요. 그런데 5배 초과분 양도 차익은 4억이에요. 그 다음에 12억 초과분 양도 차익은 6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억이 있죠. 이건 비과세예요. 그죠? 그러면 과세는 6억을 과세해야겠죠. 근데 6억을 곧바로 과세하면 안 돼요. 6억 중에 4억은 뭘로 과세해야 돼요?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를 해야 돼요. 나머지 2억은 일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요. 5배 초과 비율과 5배 이게 전체가 10억이 토지 양도 차익이에요. 근데 10억 중에 12억 초과 상담의 양도 차익이 6억이에요. 근데 5배 초과분도 6억이에요. 그러면 6억이 양도세 과세된 양도 차익이면서 and 뭐가 돼요? 비사면 토지 양도 차익이 돼요. 그죠? 그런데요, 한시적 세율이 문제가 있어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예, 이 한시적 세율이 부칙에 있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아이템이에요. 항상 검토를 할 때 취득 시기가 혹시 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데 2009년 3월 16일부터 2002년 12월 말까지 취득한 거로 한다면 중과세 10%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부칙에 있어요. 2008년 12월 26일 개정법률 부칙에 있습니다. 아마 14조가 될 거예요. 자신 없어요, 근데. 예. 이런 경우가 전체 양도 차익 10억 중에 6억이 5배 초과하면서 and 12억 초과분이다. 다음 세 번째요. 이게 10억 양도 차익이 전체 양도 차익이에요. 그런데 12억 초과 상당분이 4억이에요. 근데 5배 초과 상당분은 6억이에요. 6억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 10억 중에 이 4억을 뺀 6억은 뭐예요? 6억을 빼면 이건 비과세예요. 전체 양도 차익 10억 중에 12억 초과 상당분 양도 차익이 4억이에요. 그 다음에 5배 초과 상당분 양도 차익이 6억이에요. 이게 4억 플러스 요 부분만 2억이라는 얘기죠. 요 부분만.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은 몇 억이라는 얘기예요. 요 부분은. 요 부분은 6억이죠. 이 6억은 뭐예요? 비과세예요. 그러면 5배 초과 상당분 이 2억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2억이. 6억 속에 속해 있죠. 이쪽에 속해 있죠.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과세일 때 비사업용 의미가 있지 비과세일 때는 의미가 없다. 두 번째, 해당 토지가 고가주택일 때는 5배, 10배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뭔만 과세다? 12억 초과분만 과세다. 이게 언밸런스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법령을 가만히 놔두고 2005년도에 개정하면서 노무현 정권 때 비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비사업이 들어오면서 거의 끼어들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언밸런스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이어그램 했는데 이런 질문을 간혹 하십니다. 왜 비과세가 왜 이것만 생각하냐 이거예요. 왜 요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하냐 이게 이거 5배 초과분을. 5배 초과분이 비과세 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걸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시행령의 기존에 154조에 5배, 10배를 초과한 건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 그것은 과세란 얘기죠. 그러면 이 집이 만약에 일반 주택이라 생각해 봐요. 그러면 5배 초과하면 당연히 과세분을 끼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죠? 끼고 들어가니까 이런 다이어그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선배님들이 이렇게 이런 경우를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건 떼부자들. 저기 가평에 별장 같은 집이요. 한 1~2억 설명드리면요. 가평에 있는 양평에 있는 집은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별장에 관련된 부수토지 무조건 비사업용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별장인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별장이니까 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을 주택에 이용된 휴양, 피서, 유락, 오락 목적으로 쓰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수토지는 비사하는 토지입니다. 라고 하려면은 최소한 그 사람의 지자체 납부 내역을 확보해 봐야 돼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면사무소에서 다 중과세 쓸 겁니다. 근데 중과세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지는 보면은 별장이에요. 그러면 실지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별장일지 아닐지를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요. 수영장 있죠? 그 이유 없어요. 그 별장이에요. 이유 없어요. 수영장 있으면. 그 다음에 항공사진을요, 여러 회치 다 보세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전기, 가스 쓴 양을, 가스는 LPG통 써요. 가스,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요트 있나 확인해 보세요. 요트. 요트를 있나 없나는 가보기 힘드니까 선착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별장이에요, 그것은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어디 근무할 때요. 그분이 제가 그 고지전 안내문을 보냈어요. 보내서 목동에 아파트 파신 거 과세입니다라고 했더만 그분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양평에 있는 거 별장인데요. 가봤어요. 진짜 별장 맞더라고요. 그래서 목동 아파트 비과세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또 별장을 또 팔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무조건 과세죠. 내가 아니까. 과세입니까? 아니래요. 주택이래요. 그래서 아니 왜 주택이냐고. 내가 주민등록 안 옮겼지만 나 거기 살아 지금. 아니 맞아요. 가보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별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고가주택이면서 별장일 경우가 있고요. 5배, 그 다음에 10배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는 주택 부수토지는 3배, 5배, 10배라더라.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43쪽부터 544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540쪽 보죠. 이 집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충족은 안 했어요. 근데 1세대 1주택은 맞아요. 근데 그 집이 과세 대상이에요. 그럼 작동공제 80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요, 땅은 10년 이상 보유를 했어요. 근데 건물은 한 5년밖에 보유를 안 했어요. 그럼 맨 처음에 뭐가 중요해요? 2년 거주 여부를 따져야 돼요. 2년 거주 여부는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2년 안 살면 안 돼요. 2020년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냥 2년 살았건 말았건 1세대 1주택이면 그냥 10년 보유선 80% 해줘버렸어요. 그죠? 근데 2021년부터는 안 돼요. 반드시 2년 살아야 돼요. 근데 2년은 살았는데 2년 보유했어요. 그럼 장특공제 돼야 한대요? 표 2 적용 안 됩니다. 장특공제 대전제가 뭐예요? 첫째, 부동산일 거. 두 번째, 등기돼 있을 거. 미등기에 대한 포함. 그 다음에 반드시 몇 년 이상 보유할 것? 3년 이상 보유할 거. 그럼 표를 뭘 적용해 줄게? 표 2를 적용해 줄게. 근데 단서에 하지만 대통령이 정한 1세대에 한 주택으로 한다면 대통령이 뭐라고 되어 있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그랬어요. 한 경우로 한다면 장특공제 표 2를 적용해 줄게. 그러면 그 두 개의 유를 더해란 얘기죠.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2년 거주했다고 한다면 몇 프로예요? 8%예요. 만약에 3년 이상 보유를 했는데 10년을 거주했어요. 그러면요, 40%예요. 그럼 보유년수 40%, 거주년수 40%, 80%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2년은 못 살았어요. 예. 그런데 10년은 보유했어요. 그러면 표 2 적용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표 2를 적용해야 돼요. 두 번째, 장특공제 표 2를 적용할 때 절대 누구는 안 돼요. 표 1이건 표 2건. 중과대상 주택은 절대 안 돼요. 그죠? 두 번째, 누구는 또 안 돼요? 비거주자는 절대 안 돼요. 예.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때는 돼요? 어떤 때는. 비거주자가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해주라고 돼 있어요. 뭐가 있죠? 비거주자인데 비과세 해주는 규정이 뭐가 있죠? 해외 입국에 전세대원이 해외에 출국함으로써 출국 양도 현재 1주택인 경우로 한다면 양도 시점에 2년 내에 팔면 비과세를 해준다. 그러면 양도시점에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잖아요. 하지만 그걸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할 이후에 전세대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취약 근무상 형편으로서 출국 양도의 1주택이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비과세 줄게. 그렇죠? 거기도 거주 2년 안 따지고 표 2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넘길게요. 그 다음에요, 549쪽에, 548쪽 설명했고, 549쪽에요. 그게 반가라 4번이요. 이게 굉장한 오해가 있습니다. 상속 개시를 이제 동일 세대 상태에 비속의 상속을 받았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적용할 수 있냐, 없냐.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랑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20년을 같이 살았어요. 오늘 상속받았어요. 내일 팔아요. 장특공제 표 2를 적용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요, 96년까지는 상속받은 것은 망자가 취득한 때부터 기산을 했었어요. 근데 97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필요 없다. 취득일로 양도일로 한다. 그러면 장특공제 상속받은 거 언제부터 한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은 살았어. 2년은 살았어. 딱 2년 살았어. 그러면 표 2를 적용할 수 있냐 없냐는 것은 아버지랑 같이 사는 기간을 포함해서 2년 이상으로 한다면 표 2는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장특공제는 몇 년밖에 못 해준다? 2년밖에 못 해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이 걸려요. 지적당하고 소명당해요. 그냥 내용 자세히 안 읽고 그냥 통산해주네? 뭐 아버지랑 같이 살았다. 20년 살았네? 그러면 80%네? 100% 추징당합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이건 생산되지 않아야 할 유권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아니, 말 조심해야겠어요. 넘길게요. 근데 간혹 우리 세무사님도 그러시지만 현직에 있을 때 그렇디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엄청나게 답변해 줬거든요. 그러면 답변해 줬으면 답변해 준 것을 가지고, 여러 선배들 마찬가지예요. 답변해 준 걸 가지고 그걸 소화해서 납세자를 설득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한전호한테 물어보고 한전호가 이렇게 말합디다. 그러면 이제 그문이 아니라 그러면 전화가 와요, 저한테. 왜 과세라고 그러냐. 다른 사람은 다 비과세라고 그러는데 왜 니만 과세라고 그러냐. 그러면 참 그래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요, 절대 첫 번째 주의사항이 있어. 우리 어차피 넓은 의미의 장사꾼이잖아요. 그럼 다른 세무사님이 신고한 거 잘못될 수가 많습니다. 그거 잘못됐다 하면 안 돼요. 잘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 사람은요, 잘못된 걸 어떻게든 찾아가려고 그래요. 라고 소송 걸 생각을 해요.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모 직원은 소송당했어요. 그대로 만년필 놓은 게 녹음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규정이 탄생은 됐어요. 예. 원래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규정이 없었었어요. 98년까지는요. 근데 99년에 신설한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답변자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비과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편이 집을 팔았는데, 남편이 반포동에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팔았는데 파주에 집 한 채가 있었던 거예요. 농어촌 주택이 안 돼요. 수도권이니까. 그러니까 과세를 한다고 말하니까 왜 과세냐. 나 여기 가서 물어봤다. 들어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비과세라고 말했다.